자, 이제 저당 유동화를 보겠습니다. 자, 저당 유동화는 저당 유동화의 개념, 구조, 효과. 자, 이렇게 세 개의 주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증권이 있고요. 앞부분은 좀 쉽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당 채권을 유동화하는 거죠. 저당 채권, 채권을 유동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효과인데, 그죠? 증권. 여기서 이제 IMF 때 은행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은행들이 돈을 빌려주면은, 자,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은 반대 방향으로 채권을 갖게 되겠죠. 뭐를 저당 잡은 채권이에요?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이죠. 그러면 돈은 점점 부족해지겠죠. 1차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채권이 생기고,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파는 거죠. 2차 금융기관한테 파는 겁니다. 파는 게 이제 양도를 한다고 치면은, 양도를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대금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을 마련하는 게 뭐다? 이 저당 유동화죠. 개념으로 하면 이제 현금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이 2차 금융기관도 돈이 점점 부족해지니까 이 저당 채권 집합을 갖게 되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죠. 그래서 증권을 발행해서 다시 현금을 마련하죠. 그래서 이걸 증권화를 포함해서 얘기를 합니다. 증권화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어려운 표현으로 신용창조수단으로 삼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현금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죠. 이런 뒤에 구조가 없으면 1차 금융기관이 자금이 고갈되더라도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뒤에 유동화 구조죠. 뒷부분이 유동화 구조가 있음으로 해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돈이 운용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신용을 창조한다. 더 많은 돈이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구조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 이렇게 나누죠. 1차 저당시장은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이죠. 근데 2차 저당시장은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2차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1차 시장이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저당 채권이 형성되는 시장 1차 시장이죠. 형성된 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화가 된다는 게 이쪽에 있는 돈이 이쪽으로 공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맞죠? 공급된 자금이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 1차 시장. 자, 이렇게 해서 1차 시장과 2차 시장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질문할 때 그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자금이 공급되는 시장, 공급된 자금이 대출되는 시장. 자, 이렇게 이제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시장은 여기서 이제 1차 금융기관이 자금 수요자가 되죠. 증권의 투자자들이 자금 공급자가 되죠. 2차 시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얘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차 시장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1차 시장하고 얘네들은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금융기관들은 갖고 있는 이 채권을 반드시 양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갖고 있으면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팔면은 이자 수익이 없어지죠. 대신 수수료 수입은 생기죠. 여기서 채권을 원리금을 넘겨주면 1차 금융기관이 채권을 팔았다면은 그 원리금을 전달해 줍니다. 전달을 해줄 때 수수료는 받습니다. 근데 그 수수료 수입은
이자 수입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1차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걸 갖고 있는 것이 수익 측면에서는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돈이 부족할 때는 이제 양도를 해서 현금 마련하는 거죠. 2차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반드시 뭐 증권화를 하거나 반드시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차 금융기관도 뭐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채권 집합을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효과에서는 우리나라는 누구 때문에 도입됐고요. 얘네들 때문에 도입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런 주체들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얘네들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도입이 됐고요. 그런 과정에서 유동성 위험은 작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가주택 소유 기회가 증가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 개발이 돼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기가 용이해지고요. 다음에 2차 금융기관은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유동화 시장에서, 자, 유동화 시장이 2차 시장을 그랬죠. 채권이 유동화되는 시장이 2차 시장. 유동화 시장에서 자금 공급자, 자금 수요자인데 얘네들은 중간에서 중개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얘네들을 유동화 중개기관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이 유동화 중개기관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에서요. SPC 특수목적 회사죠. 이거는 이제 서류상의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 이제 한주금은 공기업이죠. 자, 이 공기업은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공기업을 통해서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어요. 이쪽이 너무 경기가 과열되어 있으면 어떻게? 그러면 채권을 안 사주는 거예요. 그럼 채권을 안 사주면 돈이 안 넘어가겠죠. 그러면 좀 경기를 죽일 수가 있고요. 또 너무 침체되어 있으면은 괜찮은 조건으로 자금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채권을 사주는 거죠. 그럼 자금이 공급되는 거죠. 그리고 뭐 안심전환대출 같은 거 2년 전인가요? 그런 안심전환대출도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죠. 여기 어려운 게 증권이 어렵죠. 그래서 이 증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문제를 좀 볼까요? 문제에서 자, 8번을 보시면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하려면 저당 수익률, 저당 수익률이 다른 말로 뭐예요? 이자율.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입니다.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맞죠?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쪽으로 넘어올 때 방금 수수료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적용된 이자율, 다른 말로 뭐라고요? 자, 이자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율에 해당하는 원리금을 주면은 여기서 넘어갈 때는 수수료를 떼고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조금 떨어지죠, 이게. 그럼 여기서도 이쪽으로 갈 때는 경비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낮아집니다. 그럼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이게. 그럴 만큼 충분히 여기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기가 높아버리면 얘네들이 대출받기가 어렵죠. 얘네들이 대출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낮아지게 되면 대출은 받기 쉽겠지만 이쪽의 수익률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딜레마입니다. 이런 딜레마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세계금융위기죠. 세계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하죠. 그게 이제 이 차입자들이 서브프라임. 서브가 뭐예요? 서브가 아래란 뜻이죠. 프라임은 뭐 1등 최고 이런 의미인데 그 아래.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에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은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죠.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 대출해준 채권은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은 수익률이 괜찮거든요. 여기가 이자율이 높으면 여기 수수료 떼고 수익률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높으면. 그러니까 여기에 증권 투자한 사람들은 이제 수익 보고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단 말이에요. 아까 변동금리 어떻게 했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아지죠.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게 언제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 앨런 그린스펀이라는 사람 이름 기억하시나요? 그린스펀, 미국의 경제 대통령이라고 했던. 지금은 다른 사람이죠. 지금 누구죠? 지금은 그 머리 허연 여자 있잖아요. 예?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 머리 허연 여자, 그 전에 버냉키 전에 그린스펀이었어요. 그린스펀 당시에 금리를 굉장히 저금리를 유지했거든요. 저금리를 유지하니까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그나마 얘네들은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금리가 높게 적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버냉키 말기, 그린스펀 말기, 버냉키 들어가면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먼저 쓰러지죠. 이 사람들이 먼저 쓰러진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리금을 상환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처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한두 사람이 쓰러지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쓰러지니까 주택가격이 폭락하겠죠. 원리금이 제대로 상환이 안 되겠죠. 이 증권 갖고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폭망이라고 해서 폭삭 망하죠. 여기에 누가 있었어요? 여기에 리먼 브러더스가 있었잖아요. 리먼 브러더스가 그렇게 해서 파산했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도 여기 있었어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 중에는 자기가 이걸 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매입했으니까. 그 중에는 시골에 농사 짓는 노인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제2금융권에서 이거 안전하다 하고 수익률 높다 이렇게 막 모집을 한 거예요. 모집을 하고 이런 거 산 거죠. 그래서 아주 그냥 큰 피해를 본 거죠. 아무튼 세계 금융 위기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이 세계 금융 위기가 나타난 구조가 바로 이 저당 유동화 구조예요. 아무튼 여기 수익률이 충분히 높아야만 이 투자자들의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지문이 나오는 거고요. 다음에 2번은 2차 저당 대출 시장은 원래 저당 차입자와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저당 채권의 유동화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시장이다. 맞죠? 이게 2차 시장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원래의 저당 차입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2차 시장이다. 그 다음에 3번에 1, 2차 대출 기간은 저당 채권을 포트폴리오 일부로 보유하기도 하며 자금 확보를 위한 유동화 증권을 발행하기도 한다. 맞죠? 반드시 유동화를 해야 하거나 반드시 채권을 양도하거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저당 담보채권의 유동화는 1,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유동화는 2차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1차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틀렸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저당채권 집합물을 기초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맞죠? 이 주택저당증권이 MBS를 말하는 거죠.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 중 금리에 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에 고정이자율 저당은 변동이자율 저당에 비해 대출 시 이자율이 낮다. 고정이자율 저당이 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 고정금리가 금융기관한테는 불리하잖아요. 다음에 2번에 CD연동주택담보대출에서 CD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는 하락한다. 말도 안 되죠. 함께 올라가는 거죠. 다음에 대출기관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결정된다. 지금 이게 대출기관의 그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이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맞죠. 근데 이게
그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율을 가산해서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게 아니라 명목에서 인플레를 빼야 됩니다. 그래야 실질이 돼요. 자, 이거는 이 공식 있죠.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하기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 더 인플레이율 이거죠. 이거 쓰드린 적 있나요? 명목 이자율이 뭐예요, 근데? 명목 이자율. 명목 이자율은 화폐 표시 이자율이에요. 실질 이자율은 실물 자산 표시 이자율. 이렇게 쓰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자, 돈 10만원 빌려주고요. 돈 11만원으로 돌려받아요. 이자율이 몇 프로? 이자율 10%죠.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아요. 이자율 몇 프로? 맞죠? 이게 무슨 이자율? 이게 명목 이자율. 이게 무슨 이자율? 실질 이자율. 어려워요? 실물 자산으로 표시했잖아요. 화폐로 표시했죠? 이게 명목 이자율. 이거는 실질 이자율. 자, 그럼 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쌀 한 말에 10,000원에 10,000원. 쌀 한 말에 10,000원 하다가 쌀 한 말에 10,000원. 가격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인플레가 없어요. 자, 인플레가 없으면 돈 10만원으로 빌려주는 거는 쌀 10말 값 빌려주는 거죠. 맞아요, 아니에요? 돈 11만원 돌려받으면 쌀 11말 값 돌려받죠. 자, 이럴 때는 명목 이자율이든 실질 이자율이든 가치의 차이가 없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봐야 이제 알겠죠. 쌀 한 말에 10,000원 하다가 쌀 한 말에 11,000원으로 올랐어요. 자, 이럴 때는 쌀 10말로 빌려주고 쌀 11말로 돌려받은 사람하고 돈 10만원 빌려주고 돈 11만원 돌려받은 사람하고 똑같을까요? 이때는 다르다고요. 아까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을 때는 명목 이자율이든 실질 이자율이든 가치가 같다고요. 명목의 가치와 실질의 가치가 같아요. 인플레가 제로일 때는. 그러니까 제로일 때는. 됐나요? 근데 지금 인플레가 이렇게 발생해버리면 쌀 10말 빌려주고 쌀 11말 돌려받은 사람은 한 말 더 받았잖아요. 근데 돈 10만원 빌려주고 11만원으로 받은 사람은 쌀 몇 말 값 빌려줬어요? 쌀 10말 값 빌려줬죠? 쌀 몇 말 값 돌려받았어요? 10말 값 돌려받았잖아요. 이자 있어요, 없어요? 근데 명목상으로는 이자 있잖아요, 지금. 명목상으로는 이자 몇 프로 있는데 10%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쌀을 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더 못 산다고요. 명목상으로는 몇 프로인데 10%인데 실질적으로는 없다고요. 뭐가 10% 발생해서? 인플레가 10% 발생해서. 그래서 항상 명목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율을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명목 세상에 살아요, 실질 세상에 살아요? 우리는 쌀 빌려주고 쌀로 돌려받아요, 돈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아요? 돈으로 빌려주고 돈으로 돌려받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슨 세상? 이자율에서는 명목 세상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의 크기를 파악하려면 명목에서 요거를 빼서 계산해야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경우에 따라 인플레가 3% 발생하는데 이자율이 2%밖에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마이너스 1%예요. 마이너스 1%. 실질 이자율이 마이너스 1% 된다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다시 가셔서 대출 기간의 실질 이자율은 인플레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맞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율을 빼서 계산한다고요. 인플레가 많이 발생할수록 실질 이자율은 줄어든다고요. 다음에 고정 이자율 저당 시 시장 이자율이 저당 이자율보다 낮으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하는 요인이 된다. 맞죠? 이게 맞죠? 다음에 고정 이자율 저당은 대출 기간을 인플레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고정 이자율 저당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변동 이자율 저당이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 4번. 다음에 10번 점증 원금균등 원리균등에서 적합한 것은 기억에 대출 초기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대출 상환 방식은 아까 총부채 상환 비율 했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의 연소득에서 원리금 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율이잖아요. 맞잖아요. 아까 연소득에서 원리금이 지급을 하는 게 40%냐 30%냐 이거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원리금 지불액이 제일 높은 게 누구예요? 초기에 원금 균등이잖아요. 그러면 총부채 상환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원금 균등이죠. 아, 이거 문제 잘못 냈네. 원금 균등이 한 개밖에 없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다 보면은 둘 다 원금 균등이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첫회 월 불이백 납부 만기 전에 중도 상환할 경우 미상환 대출 잔액이 가장 적게 되는 것도 원금 균등이에요. 이런 게 있어야 재밌죠. 사람이 사는 세상에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예? 아,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뭐 실전에서 모두 정답도 있고 하니까. 예.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요거요. 유동화 증권. 자, 유동화 증권. 자, 여기서 이제 발행하는 증권이 이제 MBS죠. MBS. 이걸 이제 저당 담보 증권 이렇게 하는데 이걸 명칭을 다 쓰면 어떻다고요? 주택 저당 채권 집합 담보부 증권. 엄청 길죠? 주택 저당 채권 집합. 여기서 만들어진 주택 저당 채권이 이쪽으로 와서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이걸 패키지라고 그러기도 해요. 패키지.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요. 그 집합. 그거를 담보로 해서 발행하는 증권이다. 그래서 줄여서 저당 담보 증권. 경우에 따라 주택 저당 증권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여기서 이 담보 이 단어는 백이에요. 백. 뭐가 백이 되는 거요? 얘가 백이 되는 거. 이 증권의 백이 얘가 된다 이 말이죠. 이 채권 집합을 믿고 증권을 발행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MBS 종류에. 자, 이게 MBB도 있고요. MPTS도 있고, MPTB도 있고, CMO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은 요 두 개를 먼저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면 돼요. 일단 이 단어 번역을 알아야 되니까 요 끝에 B로 끝나는 건 뭐예요? 채권이죠. 자, 이거는 O로 끝났지만 채권이에요. obligations 해가지고 이게 뭐 의무, 채무 이런 의미예요. 요게 이제 전형적인 채권형이고 요게 지분형이라고 하죠. 자, 요 두 개는 모두 다 혼합형인데
번역이 지금 뭐로 끝난다 그랬어요? 채권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굳이 따지자면 채권이에요. 채권. 굳이 따지자면 채권인데 뭐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MPTS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가 증권 발행하는 이유가 뭐죠? 돈 마련하기 위해서죠. 지금 여기서 채권을 사는 바람에 돈이 넘어가 버렸으니까 2차 금융기관도 지금 돈이 없죠. 예, 그래서 이 채권 집합을 근거로 돈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채권 집합이 누구 거예요? 2차 금융기관 거죠. 2차 금융기관의 자산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산. 근데 이런 2차 금융기관이든 여러분이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요 채권 집합을 파는 방법, 하나는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래서 저당 채권 집합을 투자자들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릴 때 발행하는 증서가 MBB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행자고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 제가 여러분한테 채권 집합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돈 빌려주세요 해서 그 증서마다 이렇게 뭐 이자율 그다음에 가액해서 만기 이렇게 한 증서를 주면은 그게 바로 일종의 차용 증서죠. 자, 그게 바로 MBB인데, 자, 뭐를 많이 물었는가 하면은 이러한 구조에서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냐 이 말이야. 저당 채권 집합의 소유권이 제가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다면은 저거는 여전히 제 거죠. 담보로 제공하고 빌리는 경우에는 소유권은 여전히 발행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리금 수취권도 어디서부터 넘어오는 원리금 수취권이요? 저 차입자들이 원리금을 넘길 거 아니에요. 그 원리금 넘기는 건 누가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제가. 그러니까 저 채권 집합에 대해서는 오로지 제가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 사이에서는 새로운 채권 채무가 생기는 거고, 원래 있던 저 차입자들이 2차 금융기관한테 지는 채권은 여전히 따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 차입자한테는 돈을 받을 게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돈을 줄 게 있는 거죠. 저쪽 관계에서는 제가 채권자지만 여러분 관계에서는 채무자가 되는 게 바로 MBB라는 증서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면 혹시라도 저기 차입자들, 주택을 저당 잡히고 대출받은 저 차입자들이 돈을 안 갚으면 저한테 돈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저도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도 받지 마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은 차입자들은 채무 불이행을 해도 저는 채무 불이행하면 안 되죠. 그 위험 부담을 누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요? 발행자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채무 불이행 위험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위험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차입자들이 경우에 따라 한꺼번에 갚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꺼번에 넘겨받죠. 그러면 저도 이거 들고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도 한꺼번에 다 받고 가세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조기상환이라 하죠. 조기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조기상환 위험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모든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발행자가 부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은 어떻다고요? 수익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MPTS는 저 채권 집합을 여러분한테 다 파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자, 파는데 저게 덩치가 워낙 크니까 한 사람이 다 살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한테 조금씩 나누어 파는 거죠.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저 증권을 MPTS라는 증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저 채권 집합을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지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분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모든 권리가 다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넘어오면 이제 어떻게? 권리가 넘어간다는 얘기는 위험도 다 넘어간다는 얘기죠. 얘네들이 조기 상환하면은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면
저도 한꺼번에 다 넘겨줘 버리고 돈이 안 넘어오면 안 넘어오는 대로 넘기는 게 없어요. 그럼 모든 위험 부담도 누가 해야 돼요? 투자자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MPTS예요. 그러니까 MPTS는 자, 이게 PT가 패스스루예요. 패스스루. 통과한다, 패스한다, 패스예요. 넘어오는 대로 그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여기서는 현금 흐름이 연결이 돼요. 차입자에게서 투자자까지 현금 흐름이 쭉 연결이 돼요. 넘어오면 넘은 대로 넘겨주면 되니까. 근데 MBB는 그게 아니죠. MBB의 경우에는 한꺼번에 차입자들이 조기 상환을 해도 발행자에게서 멈췄다가 발행자는 꼬박꼬박 나눠서 갚아야 돼요. 또 차입자가 채무 불이행을 해도 그럼 돈이 안 넘어오잖아요. 돈이 안 넘어와도 발행자는 꼬박꼬박 갚아야 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과 저쪽으로 넘어가는 현금 흐름이 연결이 안 되면 MBB예요. 이건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다음에 혼합형은 이 두 개 성격을 모두 갖고 있죠. 기본적으로 지금 약간 채권으로 번역된다 그랬죠. 이게 채권으로 번역된다는 건 뭐예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누가 채무자란 얘기예요? 발행자가 채무자, 이것도 채권이에요. 발행자가 채무자란 얘기예요. 그 소리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은 발행자가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를 넘겨준 거예요? 원리금 수취권을 누구한테? 투자자한테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위험도 함께 넘겨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기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투자자에게. 조기 상환한다는 돈이 한꺼번에 넘어오면 한꺼번에 넘겨주는 거죠. 돈이 안 넘어오는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발행자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갖는 거죠. 이게 이쪽 저쪽을. 그리고 수익률은 요거는 높고요. 이거는 최소한의 수수료만 떼고 다 넘겨주니까.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그랬죠. 뭐 중간 정도인데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특히 CMO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여러 개의 트렌치가 있죠. 만기가 각각 다르죠. 1년짜리 만기,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이런 것들을 트렌치라고 했고 트렌치. 자, 이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어떻다? 수익률이 높아요.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익률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리먼 브러더스 얘기했잖아요. 투자자. 리먼 브러더스 폭망했다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리먼 브러더스가. 금융기관. 리먼 브러더스가 뭐냐고? 사람인 줄 알았어요. 금융기관이에요. 사람 이름 맞아요. 사람 이름인데 이제 금융기관인데 아주 큰 금융기관이었죠. 근데 이걸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만기가 1년짜리를 갖고 있으면은 그나마 1년 내에 다 상환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상환을 받았기 때문에 위험도가 낮아요. 우선권이 여기 있거든요. 1년짜리 먼저 원리금이 상환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상환받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상환받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위험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수익률은 높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이거는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주로 질문한 건 여기에요. 주로 질문한 건 여기이기 때문에 이쪽까지도 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를 주로 많이 물었으니까 또는 원리금 수취권 발투발발 이렇게 하죠. 또는 어떤 사람 발투투투 여기는 이렇게 하고 이러면 이제 외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BT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낫죠. B 있죠, B. 비읍이죠, 비읍. 이건 T, B가 없잖아요, B가. B가 없으면 전부 다 T, 투자자. T도 있고 B도 있으니까 투자자와 발행자가 나누어 갖는 거죠. 저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막 별의별 이제 쉽게 설명하려고 별의별 고민을 다 했는데 정작 이런 걸 제일 좋아해요. 이렇게 외우는 방법을. 사실은 이게요. 제가 예전에 이거 공부할 때 정말 힘들게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주위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 책 외에는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IMF 이후에 도입이 됐으니까. 이걸 이제 번역해 쓴 이 교수도 우리나라의 민법 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저당 제도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번역을 했는데 우리나라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우리나라 민법을 좀 공부를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하고 안 맞는데 설마 교수가 썼는데 우리 민법하고 충돌하게 썼을까? 그런 생각했죠. 어릴 때는. 근데 나중에 돼서야 이제 교수도 모를 수 있겠구나. 교수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나중에 입장 정리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도표도 이러지가 않았어요. 도표가 이러지 않고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가지고는 쉽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1차 시장에 이제 이렇게 도표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중 되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그리더라고. 어떤 때는 신문에도 드디어 이제 매스컴에도 이런 식으로 나와요. 매스컴에도.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까 막 했는데 BT 이러면 제일 좋아해. B 발행자, T 투자자, T와 B 혼합형. 됐나요? 기본적으로 소유권은 누가 갖고 있다고요? 발행자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MPTS만큼은 모두 다 투자자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거보다 조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제 시험에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별로 질문을 안 합니다. 콜 방어 이런 말이 있고요. 초과 담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담보라는 말은 대출해 주거나 이럴 때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채권이란 단어가 붙어 있죠. 이렇게 채권이란 단어가 붙어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담보가 필요한 거예요. 담보. 근데 이런 경우에는 모든 권리와 위험을 다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발행자가 부담하고 있죠. 그러니까 MBB의 경우에는 초과 담보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일부 위험은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투자자한테 넘겨줬죠.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정도 있는 정도예요. 근데 MPTS의 경우에는 저 채권 집합을 아예 팔아버렸잖아요. 팔아버린 경우에는 담보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X. 그 다음에 콜 방어에서 콜은 뭐예요? 콜은 부르는 거죠. 누가 부르는 거예요? 발행자가 부르는 거예요. 발행자가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왜 부를까요? 만기가 됐으니까 부른 거예요? 만기가 되기 전에 부른 거예요? 만기가 됐으면 끝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부를 이유가 없죠. 만기가 되기 전에 증권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오란 얘기는 뭔 뜻이겠어요? 우리 관계 끝내자, 조기에 끝내자 이 소리예요. 증권 갖고 오면은 조기 상환하겠다는 뜻이에요. 콜이 뭔 뜻이라고요? 조기 상환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방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방어는 증권 투자자가 하는 거예요. 발행자가 콜을 할 때 나 안 갈란다. 이게 방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MBB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돈을 빌릴 때 만기까지, 그러니까 차입자가 저한테 조기 상환해도 저는 여러분한테 조기 상환을 할 수 없다 그랬죠. 만기까지 가야 되죠. 오라 그래도 여러분은 안 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콜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는 투자자가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MBB는 할 수 있다. MPTS는 못한다. 오라면 가야 돼요. 이건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조기 상환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설령 조기 상환되더라도 만기가 짧은 사람이 먼저 조기 상환이 돼요. 여기는 우선권이 있더니 여기가 먼저 조기 상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장기 투자자는 어때요? CMO의 장기 투자자는 실질적으로는 콜 방어 실현된다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 돼요, 안 돼요? 형식적으로는 콜 방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콜 방어 실현된다. 장기 투자자는 오랫동안 간다 이 말이에요. 오랫동안. 자,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좀 어렵죠? 자, 이제 교재에서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7쪽의 저당 유동화 개념에서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그 뜻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제 그 여러분이 확인하시고요. 밑에 그 2번에서는
저당 유동화는 주택금융 기타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한다.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자 이거 많이 물어요.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합니다. 근데 이거 살짝 바꿔서 많은 재원으로 한정된 수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자, 저당 유동화의 구조에서는 자가 1차 시장, 2차 시장 나누었었죠. 거기서 저당 유동화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2차 시장이지만 이 자금 공급이 이루어져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시장은 1차 시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설명은 다 됐으니까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저당 유동화의 효과는 주택 수요자 1차 금융기관 그 다음에 증권 투자자 각 주체별로 보는 거죠. 자, 아까 다 설명이 됐는데 그 1차 금융기관의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위험 자산인 대출 채권을 매각하여 안전한 자산인 현금 보유 비율을 높이면 BIS 비율을 제고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1차 금융기관은 BIS 비율이 뭔가 하면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말해요. 자기자본 비율인데 위험자산, 채권은 위험자산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채권 1억 하고요. 현금 1억 하면은 어떤 게 더 안전하다고요? 현금 1억이 더 안전하다고요. 현금 1억이. 자, 그래서 이게 회계 처리를 할 때요. 채권으로 있으면 이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요. 혹시라도 손실 날 수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돼서 가치가 1억보다 가치가 낮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채권을 팔아서 뭘로 바꾸면 현금으로 바꾸면은 더 가치가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당 유동화를 통해서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면은 BIS 비율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다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수익이 없죠. 채권은 수익이 있죠. 그런 차이는 있죠. 일단 돈이 부족할 때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증권 투자자는 아까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 요거 이제 키워드죠. 포트폴리오 구성 다양. 다음에 가로 4번의 국가 정책적 효과에서는 아까 주택시장을 좀 안정화시킬 수 있다 그랬죠. 자, 그거 말고 동그라미 3번이 좀 어려워요. 저당 유동화는 주식시장과 같은 다른 자본시장이 침체되어 있을 때 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자금 흐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말 나오죠. 자금 흐름 왜곡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이거예요. 자, 여기 부동산 시장이 있고 증권 시장이 있다. 예전에 많이 그랬거든요. 제가 20, 30대 그때 주식 시장이, 증권 시장이 괜찮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부동산에 빼서 돈이 이쪽으로 와요. 또 부동산 시장 괜찮다 그러면 주식 시장에서 돈 빼서 이쪽으로 와요. 자, 근데 여기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증권 시장에 왜 돈이 필요해요? 증권 시장이 괜찮아야 기업들이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금은 여기도 필요하고 여기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자금 왜곡이 됩니다. 자금 흐름 왜곡. 그런데 자, 이 증권 시장이잖아요. 이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바로 뭐예요? 얘죠, 얘. 얘도 증권이잖아요. 얘도 증권이기 때문에 얘가 거래되는 시장은 어디예요? 증권 시장이라고요. 맞나요? 그럼 증권 시장이 괜찮다면 여기도 괜찮을 거 아니에요. 얘도. 그럼 자금이 이쪽으로 많이 쏠릴 것 같지만 이 증권을 매입한 자금은 결국 어디로 가요? 다시, 이게 부동산 시장이잖아요. 이게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온다고. 자금이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증권 시장에서의 그 자금이 다시 어디로 온다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온다고요. 그러니까 자금 흐름의 왜곡을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부동산 관련 증권으로서 부동산 시장과 증권 시장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곡을 막을 수 있어요. 됐죠? 자, 나머지는 됐고요. 좀 어려운 표현이었고, 다음에 이제 저당담보증권 가셔서 그 개념의 동그라미 2번을 보시고요. 그 투자자들은 저당담보증권을 매수함으로써 개별 저당을 구입했을 경우에 가지게 되는 위험과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왜? 직접 개별 저당 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밑에 짧게 그렸죠. 짧게 그린 거는 이쪽에 바로
개별 저당을 양도하거나 이렇게 증권을 발행하거나 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개별 저당을 직접 양도받아 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채권자가 얘가 되고 채무자가 얘가 바로 다이렉트로 돼버리죠. 그럼 엄청 번거롭겠죠. 위험 부담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다음에 그 반면에 동그라미 발행의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발행의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저당담보증권을 발행하고 저당풀을 운영관리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저당담보증권을 구입할 경우에 투자자들이 얻는 수익은 개별 저당을 직접 구입할 경우보다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번거롭긴 하지만 개별 저당을 직접 사면은 수익률은 더 높죠. 이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죠. 자,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저당담보증권의 종류. 부동산 증권은 이제 아까 지분금융을 나타내는 게 지분증권, 부채금융을 나타내는 게 부채증권. 다음에 이제 저당담보증권의 종류에서는 자, MBB, MPTS 요걸 이제 위주로 보시고, 다음에 MPTB와 CMO를 추가적으로 보면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다 아까 설명이 됐고요. 특히 좀 어려운 표현일수록 시험에는 좀 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21쪽에 메뉴에 3번에 있죠. 모조당의 차입자와 증권의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되지 않죠. 다음에 괄호 2번의 동그라미 3번에서처럼 모조당의 차입자와 증권의 투자자 간의 현금 흐름이 연결된다. 여기 이제 대체되는 겁니다. 다음에 아까 초과 담보액이 있다 없다. MPTS는 파는 방법이죠. 팔아버리기 때문에 초과 담보액이 없고요. MBB는 초과 담보액이 많고요. 자,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MPTB와 CMO에서는 그 CMO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형태로 발행하고요. CMO 형태로 많이 발행해요. 동그라미 2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저당 채권의 총 발행액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눈 후 했죠. 그 몇 개의 그룹이 바로 뭐예요? 트렌치죠, 트렌치. 그래서 그 트렌치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각 그룹마다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고 원금이 지급되는 순서도 달라요. 그렇게 하는 게 CMO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자산담보증권 있죠, ABS. 자, 그 다음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자산담보증권은 ABS는 여기 이제 굉장히 다양합니다. MBS도 있고요, CMBS도 있고요, SLBS도 있고요, CARD도 있고요, PFABS도 있고요, 오토론 증권도 있고요. 이거 다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우리는 주로 이제 MBS 얘기하죠. 이 MBS는 주택저당채권을 근거 자산으로 하는 거고요. 주택저당채권을. 얘네들은 지금 구조는 똑같아요. 구조는 똑같은데 기초자산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주택저당채권이면 MBS, 그 다음에 CMBS는 상업용 부동산 저당채권이에요. 이런 상업용 부동산도 저당 잡히고 돈 빌리잖아요. 그런 채권을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고 거기에서 발행하면은 CMBS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LBS는 학자금 대출 채권이에요. 학생들한테 학자금 대출해주죠. 그 학자금 대출 채권을 2차 금융기관한테 넘기고 그걸 근거로 발행하면 SLBS, 스튜던트 론이에요. 스튜던트 론. 그 다음에 CARD, 카드죠. 자, 우리 신용카드 사용하죠. 그러면 신용카드 사용하면은 2, 3일 내로 가맹점으로 누가 먼저 결제를 해줘요? 신용카드 회사에서 결제를 해주죠. 그러면 그 채권을 우리한테 청구하는 거죠. 우리가 채무자고 카드 회사가 채권자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갖고 있는 거는 그 신용카드 매출 채권, 그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용카드 매출 채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발행하면은 카드, CARD.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PF가 뭐예요?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조달 방법에. 금융기관이 뭐 건설사나 막 이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식으로 대출해준 그 대출 채권을 근거로 해서 증권을 발행하면 PFABS. 그다음에 오토론 증권 하면 뭐예요? 자동차죠, 자동차.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 있죠? 여러분들 자동차 저당 대출 채권, 자동차 저당 대출 받아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자동차 저당 대출 안 받아봤어요? 할부로 안 사봤어요? 할부로? 할부로 산 게 이거예요. 할부로. 자동차 할부로 사면은 그 자동차 등록 원부에 보면은 다 저당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것처럼 자동차, 그 자동차를 저당 잡히고 대출받아서 자동차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그런 채권을 근거로 해서 발행하면 오토론 증권. 구조는 다 똑같고요. 뭐만 다른 거요? 기초 자산이 뭐냐이만 다른 거죠. 자, 그게 이제 자산담보증권입니다. 됐죠? 남은 문제는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해설 보고. 됐나요? 다음 주는 자금 조달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